안녕하세요, 여러분. 5주차 유아 수학교육 교수 원리와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기존과 종전과 같이 주 교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내용 및 평가 방법 한 번 더 안내할게요. 저희는 중간고사 있고요, 기말고사 있고요. 중간고사는 지금 출석을 위한 시험 치르시잖아요. 그것과 같이 10문제를 또 그렇게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시평가로 5문제 나갈 텐데요. 이것 또한 출석을 위한 시험 문제 푸는 거와 같이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다음 주에 제가 수시평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석을 위한 5문제, 수시평가를 위한 5문제, 10문제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제물은 10주차 주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제물은 표준보유과정에 맞춘 수학활동 계획 아닙니다. 그리고 수업 참여도 출석을 위한 거고요. 이 출석은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문제를 꼭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요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침이 8시간만큼은 대면 교육을 해라 라고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14주차 저희가 만나서 수업을 할 거고요. 15주차에 대면으로 시험을 치를 겁니다. 그러니까 14주차, 15주차에는 꼭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케줄 보시고 14주차, 15주차 꼭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학습 내용으로는 유아 수학교육의 교수 원리와 교수 방법, 그리고 교사의 역할, 유아 수학교육을 위한 접근법 이렇게 3가지 살펴볼게요. 먼저 쉽고 재미있게 시작하는 유아 수학교육이란 쉽고 재미있게 수학교육을 지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수학활동을 놀이하듯이 여기고 그 과정을 통해 수학적 전략을 머릿속에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떨어진 공식이 아니라 내 삶이 편하고 내 삶을 더 효과적으로 살고 그냥 일상 안에서 게임하듯이 놀이하듯이 하는 것이 쉽고 재미있게 시작하는 유아 수학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교사는 수학 지도에 성공하고 어떤 교사는 실패하는가? 여러분들 한번 수학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만났던 수학 선생님. 실제적으로 어느 누구도 수학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효율적인 교사는 유아가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자극해 줄 수 있는 교사인데요. 학습자는 그들 스스로 수학을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수학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아 스스로 직접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반성해 보는 것을 통해 습득하거나 발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수학교육의 특징인데요. 모든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수학적 개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교수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거죠. 특히 몬테소리 교구들이 수학 영역에 있는 것들이 스스로 해보면서 반성의 오토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아이가 어떤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수학적 개념이 자연스럽게 녹아지도록. 그런데 지금의 몬테소리도 예쁘고 아이들한테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지금 더 일반 교구들이 더 매력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몬테소리 이론을 근거로 지금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교구화해서 아이들의 수학적 수세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몬테소리에 꼭 비지만을 세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어보게 한다든지, 뭐 피자를 나눠 먹게 한다든지 이러저러한 것들을 통해 아이들의 수학적 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자극, 다양한 교수 방법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자, 그래서 교수 원리와 교수 방법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교수 원리. 교수 원리의 크게는 유아 중심의 원리,
그리고 개별화의 원리, 과정 중심의 원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유아 중심의 원리란 말 그대로 교사는 유아의 지적 호기심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교사도 그곳에 머물고 유아의 지적 호기심이 확장되는 방향을 따라 다음 활동을 계획해 주면 된다. 지금 이것이 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강조하는 면이에요. 내가 어떤 것들을 아이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호기심이, 유아의 호기심이 한 곳에 그곳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교사는 그걸 보고 있다가 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를 들자면 이 아이가 팽이를 지금 너무 재밌어 해. 그래서 팽이 갖고 자꾸 놀아. 그러면 교사도 이 아이의 팽이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뭘 주면 아이가 이 팽이를 더 재미있게 잘 놀 수 있지? 근데 그 재미있게 잘 놀 수 있지에 우리는 수학 교육이니까 어떻게 하면 수 개념을 이 안에서 형성할 수 있지? 그러면 수 개념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수와 연산, 공간과 도형, 그 다음에 패턴이죠. 반복, 패턴, 측정하기,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나타내기. 이런 5가지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얘가 지금 팽이를 갖고 놀고 있는데 어떤 것을 여기다 더 주면 수와 연산의 개념이 더 확장될 수 있을까? 그리고 공간과 도형이 더 아이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패턴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측정하기를 관심에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본적인 수학적 사고를 하는 그 수학적 사고력을 하는 그 기본 개념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테니까 다시 뭐라고요? 수와 연산. 아이가 어떤 장난감을 갖고 놀던지 팽이를 갖고 놀든지 인형을 갖고 놀든지 그 어떤 장난감을 갖고 놀든지 그걸 보고 거기다가 무엇을 더 넣어주면 어떤 것들을 더 넣어주면 어떤 것들을 더 지원하면 이 아이가 수와 연산의 개념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 공간과 도형을 알 수 있을까? 패턴 연습을 할 수 있을까? 측정을 할 수 있을까? 자료를 수집하고 나타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 그 활동을 계획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개별화의 원리란 유아의 수학 발달에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유아의 발달적 요구와 흥미에 부합하고 아동의 선행 지식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교수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되고요. 저는 선행 지식보다도 좀 잘하는 아이들보다도 못하는 아이들을 좀 끌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학을 못해 중학교 때도 보고 고등학교 때도 보면 잘하는 애들 중심으로 그냥 선생님이 한 번 하고 넘어가시잖아요. 이해했니? 이해하고 넘어가잖아요. 이해 못하는 애는 숙제를 안 해온 거나 공부를 안 한 아이로 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아이 발달 수준에서 수학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아이가 이해를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해를 못했는지를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수학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교수 원리에 있어서는 개별의 원리 잊지 마십시오. 아이의 발달, 그 개인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상호작용해줘야 된다. 그리고 과정 중심의 원리, 교사는 일상 경험을 활용하여 유아가 기초적인 수학 개념을 익힐 수 있게 도와야 하고 아동이 즉각적인 답을 맞히는데 급급해지지 않도록 수학 개념에 접근하고 숙달하는 과정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기초적인 수학, 여러분이 기초적인 수학 알고 있어야 되잖아. 다시 반복해요. 뭐라고요? 수와 연산, 공간과 도형, 규칙, 패턴, 측정,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나타나기. 어떤 면에서는 통계예요. 이게 유아 기초적인 수학 개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아이한테 안내를 할까, 지원을 할까. 그리고 그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거. 근데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곳에 덧붙여 주는 거죠.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곳에 아이가 말에 흥미를 가졌다면 그 말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기초적인 수학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교사의 원리고 교사
학습 방법이고요. 교수 원리예요. 과정 중심의 원리. 어떤 답을 내기보다도 이 아이가 그 답을 유추해 내기 위한 그 과정,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들이, 이런 상호작용이 어떤 면에서 과정을 더 중요시한 거죠. 잘 만들었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이걸 만들었어? 어떤 생각에서 그랬어? 이런 질문들인 거죠. 자, 이제 교수 방법 볼게요. 교수 방법은 실제로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전 과정과 방식을 교수 방법이라고 해요. 내가 교실에서 들어가서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 모든 과정, 교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학 교육 시 교수 방법으로는 유아의 발달 수준, 활동의 내용과 목표, 유아 개인의 환경과 원의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교수 원리에 근거하여서 교수 원리의 근거, 아동 중심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화의 원리, 과정 중심의 원리 이런 그런 원리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수학교육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로 수학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갖추고 관련 활동을 즐기는 자세를 돕도록 해야 되는데요. 교사 스스로 수학 활동과 조작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영유아의 호기심과 동기를 촉진시키고 자발적 탐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자체가 무엇을 할 때마다도 수를 자꾸 세려고 하고 이것이 여기에 맞을까? 요게 맞을까? 요거 나누면 어떻게 되지? 여기에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호기심 있게 일상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보여주는 것. 그러면 아이들도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저희 아들 친구가 한국 수학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한테 제가 피자를 한번 사갖고 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5만 원권을 준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아이가 그것을 갖고 오는데 우리 아이는 한 번도 엄마 이게 얼만데 그래서 거스름이 얼마예요?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 아이는. 근데 걔한테 심부름을 시켰더니 얘가 피자 값은 얼마인데요. 그래서 남는 돈이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딱 맞아요. 이러고 주는 거예요. 아이가 수에 민감한 거잖아요. 근데 걔네 부모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엇을 할 때마다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을 꼭꼭 하는 자세. 여러분들 물건 사고 영수증 꼭 보나요? 그리고 그 마트에서 너무 물건을 많이 사서 확인 다 안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수학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수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본답니다. 그래서 잡아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 잘못된 거 잘못되어져 있는 거 잡아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도 일상 안에서 그런 수학적인 그런 부분에 좀 꼼꼼히 봐야 되죠. 예,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는 거를 즐겁지는 않지만 근데 일상에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상호작용할 때 수세기 하는 거 아까 공간과 도형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규칙 패턴 찾는 거 이런 것들은 일상에 도움이 되니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아의 흥미와 욕구에 맞는 수학 내용을 선정하고요. 영유아의 사전 지식을 기초로 하여 영유아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과 관련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을 습득하고 기존의 이해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영유아의 흥미와 욕구 그리고 지금 아이의 수준이 어떠한지 제가 아까 전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수학을 계속 못하는 이유는 전체 20명 30명 있는데 잘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그냥 패스 넘어가다 보니까 못하는 아이들은 계속 못하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잘하는 아이를 추출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못하는 아이를 올리는 것보다 잘하는 아이를 경시대회에 보내서 1등 하는 게 더 선생님한테는 이익이 있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아이들의 못하는 아이를 도와주기보다는 잘하는 아이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잘하는 아이는 그냥 도도 잘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수학 내용을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개별화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아의 개인차를 수용하여 개별 영유아가 자신의 수준에서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 수학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경험과 수학적 지식을 관련 지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 그리고 영유아의 답이 옳고 그른지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그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 과정에 관심을 갖고 설명해 보도록 기다려주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틀린 답을 하더라도 틀렸잖아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아이가 어떠한 사고체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유아가 또래와 자유롭게 수학적 생각을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사는 소집단을 구성하고 공동 문제 해결 상황을 제시하여서 서로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기도 하고, 유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신념이 친구와 다르다라고 느낄 때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보다 과정에 관심을 기울인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래와 자유롭게 수학적 생각을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수학의 긍정적 실패 경험을 제공하여 실패 경험을 성공의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여러분, 감정은요, 기억이랑 뇌에서 보면 이 편도체, 감정을 관장하는 것과 기억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했을 때 기억이 나와. 감정, 내가 어떤 감정, 기억 안에는 감정이 들어가져 있어요. 기억 안에는. 어떤 상황에서 수학이라는 그런 수학적 문제를 풀어야 하는 아주 단순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기억이 수학할 때, 그 수학적인 그런 사고력을 요하는 때에 기분이 안 좋았거나 내가 창피를 당했거나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냥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기억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영유아기에는 그러니까 감정이 덩어리 속에 이렇게 다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유아 시기에는 그런 수학적인 활동을 즐겁고 기쁘고 재밌게 경험해야 돼요. 구구단 외우기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유치원 시기에도. 왜? 그 감정의 덩어리가 좋아야 하는데 내가 구구단 못해서 선생님한테 창피를 당했고 어떤 애는 외웠고 나는 못 외웠어. 나는 바보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의 긍정적 실패 경험을 제공해서 실패 경험을 성공의 디딤돌로, 부정적 실패 경험을 주시면 안 돼요. 긍정적 실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한번 더 생각해 볼까? 이러한 뉘앙스는 긍정적 실패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너는 그것도 못해? 이런 거는 부정적 실패 경험인 거죠. 그리고 유아들이 수학활동에 참여할 때 주의 깊게 관찰하고 평가하며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피드백을 제공하여 유아의 수학적 사고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교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크게 이야기하자면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게끔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일상 안에서 해야 되고, 재미있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래 간에도 수학적 문제를 수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되고, 동화를 들려줄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스토리텔링을 통한 수학교육 안내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화가, 그런 동화를 통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할머니 떡이 몇 개 있었더라? 이러면서, 그쵸? 수와 연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재미있게 우리 아이가 일상 안에서 수학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아이가 수학에 그런 실패를 했더라도, 틀렸더라도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왜 놓쳤는지에 대한 이야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아이가 긍정적인 실패로 경험하도록, 부정적인 실패가 아니라,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제 교사의 역할 볼 거예요. 유아가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배우거나 수정하는 모든 과정은 주로 놀이를 통해 일어나는데요. 이때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건 여러분들의 역할이죠. 그리고 수학적 놀이를 하는 가운데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교사가 적절히 개입해 주는 것은 유아의 수학적 사고를 확장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교사의 역할 중에서 크게 첫 번째로 모델의 역할.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또 인간에게는 거울 유련이 있기 때문에 모델의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환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델의 역할, 거울 유런.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할게요. 거울 유런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영상 꼭 시청하시길 바래요. 놀이하다가 엄마가 얼립으로 다치는 척을 해. 그래서 엄마가 빡 울어. 그러면 아야 하고 막 이렇게 엄마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떨까요? 아이도 울어요. 왜? 뉴런이 활성화돼서 엄마의 그 아픔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나는 다치지 않았지만 엄마의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아이는 울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학습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자, 봅시다. 수학 활동을 할 때 즐기면서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교사의 모습을 본 유아는 수학에 대해 즐겁고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교사가 즐겁게 수학 활동을 하고 생각하고 실수를 수정하는 것을 경험한 유아는 자신도 수학적 활동을 할 때 교사와 유사하게 즐겁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학을 배울 때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쫙 이렇게 해놓고 나와서 아이들 풀기 하잖아요. 그거 너무 잘못된 거야. 너무 창피해. 그리고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렇게 확인하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치감이 느끼게끔 수학의 경험들이 있어서 수학을 더 싫어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고 수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감정과 기억의 뇌는 같이 있는데 기억이 일어날 때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게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이 활동에 대한 기억을 할 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으면 싫어지고 회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 거울 유련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교사의 수학적 활동을 본 유아의 행동만 모델링 되거나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뇌가 변화하고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보고 따라하는 것만이 아니라 뇌까지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경험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우리가 계획된 활동을 하기 전에 운동 피지, 특히 누런 집단이 활성화되는데요. 이 누런들은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볼 때도 활성화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들 축구 경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 경기를 생각해서 누가 슛하고 꼬링을 넣었어. 그러면 나도 그 모습 막 집중하고 볼 때 내 몸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 운동은 저 사람이 있는데 나도 축구 경기를 보는 나 또한 우리 월드컵 볼 때 그렇잖아요. 나 또한 운동 누런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래가 두 개의 인형을 가지고 크기를 비교하는 모습을 보는 유아의 뇌와 직접 두 인형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는 유아의 뇌의 활성화 패턴이 일치한다. 즉,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은 타인의 의도와 행동을 해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 만들며 학습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수학적 개념과 지식을 활용하고 수학적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모습을 본 유아는 수학을 즐겁게 생각하고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게 되는 거죠. 사이코패스라고 자처했습니다. 무려 7명의 목숨을 빼앗았으면서도 죄책감은커녕 웃음을 지으며 수사관들을 친구 대하듯 했다고 합니다. 철저한 이중생활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온 연쇄살인자
브루웨이 연쇄테러 용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잔혹했지만 필요했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2년 전부터 범행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 자신의 주장이 담긴 성명을 올렸는데 바로 여기에 지난 2009년 가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울 유련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학적 활동을 본 유아의 행동만 모델링 되거나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아의 뇌도 활성화되더라. 엄마가 아파하면 아이는 다치지 않았는데도 엄마만 다치고 아이는 다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되고, 내가 축구 경기를 봤는데 축구에 골을 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가 넣게 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운동 뉴런이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 친구가 수학적인 비교 개념을 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환경이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유아의 뇌가 변하고 활성화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가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수학적 개념과 지식을 활용하고 수학적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모습을 본 유아는 수학을 즐겁게 생각하고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도 좋아하게 되죠. 네, 이 논리로 본다면 내 영유아 시기는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가지니까 수학을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 그것을 모델의 역할, 거울 누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적극적 지원자의 역할인데요. 회복 탄력성, 지원자의 역할. 유아 스스로 풀기 어려운 문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계속 반복되는 실수, 이럴 때 유아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근데 이런 좌절을 느낄 때 수학에 대한 흥미 또한 잃게 돼요. 그래서 특히 반복된 실패는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교사는 유아가 수학적 스트레스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교사 스스로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배워가는 유아는 위기를 경험의 다른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면에서는 일부러 실수를 할 수도 있어. 어머, 안 되네. 선생님은 맨날 척척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안 되네. 왜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또 안 되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어떻게 해요? 아, 선생님도 틀릴 수 있고 틀렸을 때 요렇게도 해결해보고 저렇게도 하려고 하고 요렇게도 해결해서 끝끝내 찾는구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좌절하지 않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교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어려운 문제 상황이나 실패,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을 이겨내는 힘인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수학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실수를 했어. 그 실수를 했을 때 나한테 실수를 했다는 걸 느끼지. 근데 주변에서 그래 너 실수했어 이러고 얘기하면 너무 수치감이 생기고 막 좌절이 돼요. 그런데 누군가 아주 나의 가까운 사람이 와서 아휴 어떡하니 나도 그 상황이었으면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 내가 옆에 있어줄게. 같이 해줄게. 이런 말 해봐요. 힘이 불뚝 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좌절감을 느꼈을 때 그 누군가 있는 게 나를 지원할 수 있는 그 누군가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 아이들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어린이집에서 좌절하거나
근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막 해도 안 될 때,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 가셔서 이럴 때 있어. 요렇게도 한번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야, 이렇게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 끝까지 이렇게 해내는 모습 보니까 대단하다. 이렇게라도 용기를 주시는 것이 아이들에게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그런 지원자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환경으로서의 역할, 교사가 곧 환경입니다. 교사는 수학교육에 있어서 탐색할 수 있는 교구나 활동의 제공자가 되기도 하지만 교사 자체로 탐색 환경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실에서 유아와 교사는 상호작용하면서 수학적 경험을 함께 즐기고 이전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연결 또는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사는 물리적 환경, 교육적 환경,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제공자이면서 교사 자체로 수학적 환경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학교육 시에는 체계적인 교육계획안과 교사의 질문, 안내, 설명, 촉진 등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그 수학적, 유아기의 수학적 기본 개념을 알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본 개념의 그 영역이 적어도 5개는 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또 반복해요. 수와 연산, 그 다음에 공간과 도형, 그 다음에 패턴, 그 다음 뭐예요? 측정하기,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나타나기. 이러한 수학적인 기본 개념이 유아기에 알아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이런 기본 개념을 다양하게 안내해 줘야 되고 아이가 하나 더하는 것의 개념, 그리고 빼기의 개념, 나누다의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알고 넘어가는지, 그래서 잘 알고 있는지. 왜냐하면 수학은 진짜 기초가 없으면 안 돼요. 연산이 안 되는데 방정식을 할 수 있어요?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쵸? 더하기 빼기를 해야 곱하기가 되고 나누기가 될 수 있듯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이기 때문에 기초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기초가. 그래서 특히 수와 연산, 공간과 도형, 그 다음에 패턴,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본 개념에 다음이 올라가고 다음이 올라가고 다음이 올라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다른데요. 환경으로서의 교사 어떤 피드백을 줘야 하느냐, 칭찬을 줘야 하느냐, 격려를 해야 하느냐. 결론은 격려죠. 칭찬은 잘한다, 최고다 등 칭찬을 받으면 듣기 좋고 기분이 좋아지고 유아를 지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칭찬 받으려고 노력하고요. 칭찬이 없을 때 기운이 없어져요. 그러나 격려는 점점 잘해가는 걸 꼼꼼하게 했구나 등 현재 자기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에게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자신의 속도나 그런 생각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계속할수록 한계가 있고요. 격려는 오히려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우리는 격려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은 잘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말로 일종의 보상이 되고요. 격려는 결과가 나왔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전 또 실패했을 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하는 것이 격려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 모두 동기를 유발시키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칭찬은 남과의 비교가 있을 때가 많고요. 자신이 최고로 생각하게 되거나 칭찬을 당연함으로 느끼고 칭찬을 안 들었을 때에는 잘한 것 같지 않더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또한 그로 인해 불안하고 초조해지면서 친구를 시샘하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도 생깁니다. 격려는 과정이나 아이의 노력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비교를 덜하게 되고요. 스스로 난 잘할 수 있어, 기분 좋다 등 느낌을 갖게 됩니다. 노력에 대한 인정은 다른 아이들로 하여금 시샘하거나 열등보다도 나도 노력하면 되겠네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끔 하니까 우리는 칭찬보다는 격려, 이 아이가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좋은 환경으로서의 교사의 역할인 거죠. 격려를 하는 교사가. 그래서 격려를 위한 팁, 아이의 관찰을 통해 강점을 찾기. 두 번째, 격려의 말을 연습해야 돼요. 잘한다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의 말. 너 노력했구나. 지금 땀이 나도록 하고 있네. 아까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야. 너 굉장히 노력 많이 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격려의 말을 연습하시고요. 하루에 한 번 격려하기. 그리고 비언어적인 격려 방법 찾기. 비언어적인 격려 방법, 웃어준다든지, 잘하고 있어, 뭐 엄지손 척 해준다든지 이런 모습이겠죠. 그리고 자기 격려 모델 보여주기. 자기 스스로 선생님 너무 잘했지? 나도 너무 잘했어. 나 이렇게 노력해. 땀이 이렇게 많이 흘리도록 했어. 이렇게 많은 시간 했네. 이런 거 선생님이 자신의 모델링 보여주기. 또한 격려를 위한 팁입니다. 그리고 이제 격려를 위해서 칭찬의 부적응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어느 이렇게 아주 낮은 산에 언덕에 아주 그림 같은 집이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그 산 주인이세요. 그리고 자기 손자만을 위해서 그 산 위에다가 언덕이라서 그냥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뒷동산에 아주 그냥 나지막한 그런 산인데요. 너무 예쁜 산에 아주 멋진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자기 손주들만 와서 놀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예쁘게 놀이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와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너무 시끄럽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들을 모아놓고요. 여기서 너희들이 놀아주니까 할아버지가 심심했었는데 놀아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10,000원을 줄게 하고 아이들이 와서 놀면 10,000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생각했어요. 난 내가 재밌어서 와서 놀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10,000원이나 주네? 그리고 그 다음 주 가니까 할아버지가 5,000원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또 와서 놀아주니까 할아버지가 덜 심심하고 너무 좋아서 5,000원씩 주는 거야 하고 5,000원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10,000원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5,000원 괜찮지. 떡볶이는 사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할아버지가 또 1,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몇 아이들은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내가 이 먼 곳까지 할아버지 놀아주기 위해서 왔는데 기태야 1,000원 주시는 거예요? 난 안 올래요. 하고 반이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딱 있더니 다음에는 오더니 10원을 주시는 거예요. 10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할아버지, 내가 이 10원 받으려고 할아버지 여기서 놀 줄 알아요? 저는 이 10원 안 받아요. 그리고 10원을 탁 던지고 애들이 다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칭찬이라는 것이 그래요. 칭찬은 제가 어떤 면에서는 보상이라 그랬잖아요. 한 것에 대한 보상. 그래서 처음에 아이의 의도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했어. 좋아서 했는데 부적절한 보상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니까 아이들이 딴 생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기대했던 바보다도 적은 칭찬을 받게 되고 적은 보상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안 하게 되잖아요. 칭찬이 그래요. 자, 또 하나의 예 들어드릴게요. 왜냐하면 격려를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딸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답니다. 유치원 시기에. 그런데 유치원 갔다 오고 나서 우리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그리기가 너무 좋은데 우리 선생님이 그림을 빨리 그리면 바깥놀이 시켜준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러니까 얘는 오랜 시간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림 그리는 아이인데 선생님이 빨리 그리는 사람 바깥놀이 시켜준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바깥에서 놀고 싶어서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림을 대충 그리고 나가는 거죠. 꼼꼼하게 그리지 않고. 원래 의도 보상이 우리 아이한테 적절한 건가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칭찬에 그러한 병폐가 있고 또 보상에 그러한 병폐가 있다는 거 생각하셔서 정말 격려를 하는 선생님 되시길 바라요. 자,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면 좋은 격려의 말 볼게요. 뭐뭐 갈수록 점점 더 성장 감정 오 보기 좋다. 그 다음에 노력 열심히 하네. 신뢰 할 거라고 믿어. 그 다음에 유아 자신 스스로 자랑스럽다 뿌듯하다. 오세 이런 말 할 수 있죠. 저는 제가 자랑스러워요. 네가 뿌듯하겠구나. 너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아이한테 들려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찾아보기. 재미있었던 수학시간과 힘들었던 수학시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재미있었나요? 또는 왜 힘들었나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났다면 이런 이야기 하면서 더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만약 교사가 된다면 어떻게 수학을 가르치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은 수학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수학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영유아를 가르치셔야 할, 보육하셔야 할 여러분들은 즐겁게 수학 경험을 하도록 아이한테 환경을 제공하셔야 합니다.